디지털 디톡스 105. 트렁크를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것도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트렁크 안에는 여권과 약간의 돈,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작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은 자신의 원고가 가득 들어있는 노트북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트렁크를 찾지 못하면 저 아프리카 인도양으로 뛰어들 참이었다. 어째서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갔냐고 묻는다면 국제 마라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오전 7시부터 직접 마라톤을 뛰었다. 물론 해외에서 중요한 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에 대해 쓰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국 벌어지고야 만다. 그렇게 내 짐은 저 혼자 페리를 타고 폴랄리안이라는 불리는 섬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날 나는 갈아입을 속옷 한 장 없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리조트에 밤 9시가 넘어 도착했다. 나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건 트렁크 안에 내 안경도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세먼지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인도양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앞이 더 캄캄했다. 물론 선글라스를 벗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머문 풀빌라 안에는 멋진 개인 풀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수영을 하기로 했다. 어차피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영복 역시 트렁크 안에 있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수영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내 일상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던 물건과 동떨어진 환경 안에서 생활했다. 강제적으로 디지털 세계와 격리된 곳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되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올려다본 인도양의 밤하늘과 수영복 없이 한밤중에 수영을 하니 책이나 TV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며 스스로에 대해 질문했더니 흥미로운 건 이제 트렁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고 없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휴양시설 비아 요가는 체크인 할 때 디지털 기기를 맡기면 숙박비를 15% 깎아준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지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 신문에서 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라는 이름의 앱을 발견했다. 15분에서 10일까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앱이었다. 흥미로운 건 자신이 정해놓은 금지 시간에 다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1에서 10달러 등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4년 가까이 쓴 내 핸드폰이 수명을 달리한 날, 나는 내가 그 속에 있던 전화번호를 하나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곧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차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전화가 올 것이란 생각이 든 것이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건 트렁크를 통째로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얻게 된 약간의 지혜와 위안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론 멋지다.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오독이 더 멋진 해석을 낳기도 한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 생각대로만 됐다면 나는 벌써 은퇴해서 어느 따뜻한 섬나라 별장에서 책이나 읽으며 멱주로 시간을 탕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감에 찌들어 원고의 오타와 비문을 수정하느라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있진 않았을 텐데.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슬펐던 날. 소치 동계올림픽 때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건 김연아의 아름다운 트리플 점퍼가 아니다. 아사다마오의 트리플 악셀 실패였다. 나는 마오가 얼음판에 크게 엉덩방아 찍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봤다.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마오의 엉덩방아 영상은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결국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 마오의 트리플 악셀은 실패율이 높았다. 모 아니면 도. 그런데도 마오는 무모할 정도로 그것에 집착했다. 그러다가 스케이터 이규혁의 인터뷰를 봤다.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매번 실패하고 은퇴를 번복했던 그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었다.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슬펐어요.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슬펐던 경험,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다. 매번 문학 공모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소설을 써야만 사라지던 시간 말이다. 13년이니까 올림픽을 3번 나가고도 1년이 더 남는 시간이었다. 간절한 꿈이 악몽이 되는 건 아마도 이런 순간이 아닐까. 그때의 삶은 산다가 아니라 견딘다 쯤으로 치환된다.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답한다. 아마 다음번 월드컵 때 나는 골을 넣으며 한화하는 선수보다 상대편 골키퍼나 선수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악정고투 끝에 내가 작가가 된 건 그런 삶의 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기쁨보다 슬픔에, 성공보다 실패에 먼저 접속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어쩌면 별 쓸모없는 넉넉 말이다. 누군가의 성공 뒤엔 누군가의 실패가 있고 누군가의 웃음 뒤엔 다른 사람의 눈물이 있다. 하지만 인생에 실패란 없다. 그것에서 배우기만 한다면 정말 그렇다.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이지만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인 실패도 있다. 나는 이제 거창한 미래의 목표는 세우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이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작고 소박한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나? 오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조금씩, 한 발짝씩, 꾸준히. 나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런 날 보고 사람들은 감상적이라느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한다고 수근거리겠지만 나는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른의 시간. 앤이 앨런 부인에게 입시 합격 발표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할 때 이 우아한 목사 부인이 하는 말들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혹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같은 말이 아니라 좋았다. 그녀의 조언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란 점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다. 가령 합격 여부가 신문에 났는지 확인하러 우체국에 가는 걸 그만두는 건 어때? 같은 충고가 그랬다.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되지 않는 지름길 중 하나가 앨런 부인처럼 권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잡지사 편집장 출신의 선배와 편집장 승진 직전 회사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린 후배 한 명과 꼰대를 주제로 얘기했다. 내가 반성하는 건 이런 거야. 가령 인터뷰 기사를 써서 나한테 가져온 기자에게 내가 데스크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지. 도입부에 이런 문장 쓴 건 혹시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그 후배는 얼굴이 시뻘개졌으나 아니라고 막 대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거야. 숨기고 싶은 마음을 내가 너무 대놓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선배들도 그랬겠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기자든 편집자든 카피라이터든 텍스트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읽고 쓰다 보면 행간의 느낌들을 잘 읽게 된다. 그런 전문가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 왜 글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 인용구는 왜 이렇게 많아? 내 생각이 없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나 역시 잡지사에 계속 있으면서 운 좋게 성진의 편집장이 됐다면 후배들께나 괴롭히는 상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좋게 말해 전문성이지만 나쁘게 말해 결벽증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고 맡겨야 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좋은 관리자나 좋은 부모의 특징은 역설적이게도 대부분 덜 참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테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나 균형을 바라보면서 꼭 낯서야 할 곳에만 낯서는 중용의 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잘못 갈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눌러 참으며 다시 되돌아오길 기다려주는 게 보통 일인가.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실수에서 배우고 그 실수가 혹독할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옥상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떠들어봐야 떨어져 본 사람만이 그 높이를 몸에 새기는 것이다.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갑자기 고해의 순간을 맞은 사람처럼 자신의 경험을 드러났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많은 글에서 이 나이쯤 되고 보니 같은 말을 남발했다는 걸 알게 됐다. 잘 나이 드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니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충고는 그것을 청한 사람에게만 하자. 나이 운운하면서 섣불리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지 말자. 조언을 한 데에는 그냥 잊자. 충고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이다. 말하는 것보다 점점 듣는 즐거움을 깨닫자. 옛말 틀린 거 없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하느니. 나도 잘 알아요. 그 긴장된 마음. 하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닐까? 여름방학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하지만 N이 그 일만 생각하느라 안전부술 못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나날을 보낸다 해도 발표는 때가 돼야 하는 거야. 합격 발표에 대한 걸 잊어버리라고 해도 그건 힘든 일일 거야.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바쁘게 충실하게 지낼 수 있는 걸 찾아서 밀고 나가야 해요. 그렇게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떨까? 오늘이라는 이 날을요. 5분 전만 해도 너무 비참해서 태어나지 않았길 바랬었는데 지금은 천사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방에는 멋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상상할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한 가지 위안은 상상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랍니다. 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노력의 기쁨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알게 된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는 것 다음으로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했으나 졌다는 것이야. 지금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해요. 지금은 마릴라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식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해. 너라도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이름 지은 기쁨의 하얀 길, 지금쯤은 사과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거다. 모든 게 작년과 똑같게 말이다. 이 저녁이 마치 보랏빛 꿈 같지 않니? 이걸 보니 살아있는 게 기뻐. 난 항상 아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녁이 오면 또 저녁이 더 멋진 것 같아.